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현입니다. 전력공학 마지막 강의죠. 우리가 화력발전 그리고 원자력발전 정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 파트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출제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적게 나오면 한두 문제, 많게 나와도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런데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까지 있으면서 이 방대한 양 중에 매우 적은 양이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 문제를 맞춰줌으로써 여러분들이 60점 맞았던 과목을 75점, 80점을 맞으면서 그 나머지 과목에 대한 점수를 보충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 잘 정리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걷어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화력발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력발전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화력발전이 됩니다. 이 화력발전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화자가 불화자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석탄이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해서 태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태운 열로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급수, 보일러에서 급수를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급수가 가열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증기로 바뀌게 되면은 그 증기로 우리가 터빈을 돌리는 방식, 그러한 것을 우리는 화력 발전이다 라고 하고요. 이게 화력 발전의 기본적인 개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수 펌프가 있고요. 급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절탄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절탄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보일러로서 이 급수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예열을 해준다, 조금 뜨끈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절탄기가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급수가 쭉 이동을 합니다. 절탄기를 지나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보일러에서 석탄이나 뭐 기름과 같은 연료를 넣어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태우길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급수가 뭘로 바뀌죠? 증기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발생한 증기가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과열기를 지남으로써 한 번 더 뜨겁게 바꿔줍니다. 증기를 한 번 더 과열한 후에 터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돌려준다라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결과적으로 자,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터빈을 돌린 나머지 증기는요, 쭉 나와서 이 복수기다 라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복자가 우리가 복귀했다 할 때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것인데, 지금 증기였던 게 다시 우리가 급수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급수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복수 펌프, 그리고 급수 펌프를 지나서 다시 순환하는 구조가 이게 바로 화력발전의 기본적인 개요가 된다, 원리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밑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증가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급수가 흐르는 순서의 기준은요, 항상 급수 펌프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급수 펌프를 통해서 급수가 나오고요. 급수가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절탄기입니다. 절탄기에서 예열을 한 뒤에 그 다음 만나는 것이 보일러가 되고요. 그래서 보일러가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과열기, 그 다음 터빈, 마지막으로 복수기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율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이론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쭉쭉쭉 넘어가서 우리가 바로 238페이지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 대한 원리까지는요, 깊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각각의 사이클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의 키워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르노 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열 손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다 라고 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게 결국 뭐죠? 우리가 현실엔 존재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이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랭킨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 이 화력발전소의 원리를 설명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을 우리는 랭킨 사이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탄기 있고요,
보일러 있고 과열기, 터빈, 복수기, 급수 펌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랭킨 사이클이다 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 뭔가요? 라고 하면 카르노 사이클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클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랭킨 사이클이다 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생 사이클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재생 사이클은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재생이 우리가 다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터빈의 도중에서 이 증기의 일부를 추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추기라고 하는 것이 기체를 추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기 위해서 지금 이 터빈에 들어간 증기의 일부를 꺼내준다라고 해요. 추출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보내주냐? 급수 가열기로 가게 됩니다. 급수 가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생 가열기의 재생 사이클의 큰 특징이 되고요. 이 급수 가열기를 통해서 이 보일러 급수를 한번 가열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터빈을 통해서 사용한 일부 증기를 이 보일러를 데펴줌으로써 무엇을 높인다? 효율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수 가열기라고 하면 재생 사이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번에는 제열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열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고압 터빈에서 지금 이렇게 과열기를 통해서 증기가 쭉 가다가 고압 터빈에서 증기가 터빈을 돌려주겠죠. 그때 우리가 한번 사용한 증기를 꺼내서 제열기라는 곳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이 등장을 해요. 바로 보일러 옆에 제열기라는 것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이 제열기로 보내서 이 보일러에서 한 번 더 재가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증기를 과열기를 통해서 뜨겁게 이 터빈으로 보내주었는데 이 고압 터빈을 돌림으로써 많은 에너지를 잃고요. 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 보일러에서 한 번 더 가열함으로써 다시 뜨겁게 만들어서 이를 다시 저압 터빈으로 돌려보내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식은 거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서 저압 터빈에 다시 한번 넣어준다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저압 터빈을 한 번 더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열기가 있으면 제열 사이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열 사이클이 결국에 이 가운데에 재가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생 사이클은 뭐였죠? 급수 가열기가 됐고요. 그리고 제열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바로 제열기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재생, 제열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전에 우리가 본 재생 사이클과 제열 사이클을 모두 사용한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이 높은 사이클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재생, 제열 사이클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기출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열 사이클 중에서 가장 열 효율이 좋은 것을 묻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린 바로 재생, 제열 모두 사용한 사이클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고압, 고온을 채용한 기력발전소에서 채용되는 열 사이클로 그림과 같은 장치 선도의 열 사이클이라고 하면서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죠? 지금 이렇게 급수 가열기가 있는지 또는 보일러 옆에 제열기가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있어서 재생 제열 사이클인지 구별을 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급수 가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 증기가 터빈에 있을 때 그중 일부를 추출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보일러를 한번 예열한다, 한번 가열하는데 열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재생 사이클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재생 사이클을 골라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다음은 보일러 설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지금 쭉 넘어가 주셔서 바로 242페이지의 부속 설비 보일러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일러에 딱 여러분들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추가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이미 한번 했어요. 이 제열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중간에 증기를 다시 추기해서 재가열한 후에 저압 터빈에 보내주는 거. 그래서 제열 사이클에 있는 것이 바로 제열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절탄기다라는 것도 배웠죠. 절탄기는
이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기 위한, 즉 예열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는 절탄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탈기기란 것이 있어요. 이때 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탈출했다의 그 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급수 중에 존재하는 산소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분리를 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탈기기다라고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는요, 산소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분리도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수냉벽이란 것이 있는데, 자, 이 수냉벽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흡수 열량이 가장 크다라는 이 포인트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수냉벽이다라고 하는 거는 흡수 열량이 가장 크다라는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화력발전소에서 탈기기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 중에 용해 산소의 분리다라고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추가로 이산화탄소의 분리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일러 절탄기의 용도. 자, 절탄기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한번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속 설비 중에서 수냉벽을 골라주시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을 한번 풀어보았고, 자, 마지막 화력발전소의 효율 정리하고 화력발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력분의 출력이 돼요. 그리고 입력은 우리가 발전소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되고요. 출력이 전기에너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었죠? 우리가 기름이나 또는 석탄을 넣어서 태워준 다음에 그 증기가 바로 운동에너지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은요, 우리가 이렇게 MH가 되는데, 이때 이 M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료량이 되고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석탄을 넣어 주었는지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겠고, 만약에 기름이다라고 한다면 리터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다라고 하는 것은 발열량이 돼서 이 발열량의 기본 단위는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1kg당 얼마만큼의 킬로칼로리 열량을 발생했는지가 바로 발열량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W는 우리가 전기에너지니까 당연히 전력량이 되겠죠. 전력량의 단위는요, 마찬가지로 킬로와트 아워로 여러분들이 기본 단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료량에다가 발열량을 곱해 주시게 되면은 킬로그램과 킬로그램이 약분이 되면서 실제 얼마만큼의 열을 발생시켰는지 킬로칼로리만큼의 입력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입력을 넣어 주었을 때 출력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효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여기에 860이 곱해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kWh라고 하는 것을 칼로리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요, 자, 860 단위는 킬로칼로리다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모가 뭐예요? 분모의 단위가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도 동일하게 킬로칼로리로 바꿔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을 킬로칼로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앞에 860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위를 동일하게 킬로칼로리로 바꿔줌으로써 효율을 계산해 준다. 그래서 860이 들어간다라고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력발전소 효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필기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딱 실기에서도 나오는 공통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종종 출제가 된 적이 있을 만큼 미리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바로 화력발전은 끝이 나게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특수 화력발전도 넘어가 주시고, 우리는 마지막 13장이죠. 13장 원자력 발전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화력 발전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나 석탄을 넣어서 이 급수를 가열시키고요, 증기로 만들어서 그 증기가 터빈을 돌려줌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었죠. 이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요, 핵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동일하게 급수를 가열해서 얻어낸 증기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핵분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라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라늄을 사용을 하고요, 핵 분열을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중성자를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서 우라늄의 중성자가 맞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우라늄의 중성자가 부딪히게 되면은 핵 분열을 하게 되면서 자, 우리가 이 우라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중성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핵분열을 통해서 생긴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얻었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해서 급수를 증기로 만들 수 있도록 가열을 해준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핵분열을 하면서 얻어낸 중성자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감속제라는 것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원자력 발전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쭉쭉 읽어보시면 다 그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설비도 비싸고요, 연료를 소비함과 동시에 생산이 가능하고 당연히 원자로 폭주시 매우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방사성 장애로부터 막을 필요가 있고 국내의 사업들을 발전시켰다. 당연한 말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저부하가 사용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기저부하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발전 방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바로 원자력 발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저부하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24시간 동안 사용하는 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효율이 더 높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 원자력 발전은 한번 가동하는 데는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가동을 시작하고 핵분열을 한번 시작하고 나면은 이렇게 핵분열을 해서 쪼개진 중성자가 또 핵분열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게 돼서 기저부하로 사용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원자로의 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감속제입니다. 이 감속제의 역할은 말 그대로 속도를 줄여주게 되는데 어떤 속도냐면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분열을 통해 만들어낸 이 중성자가 에너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고속 중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 같은 경우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우라늄을 때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줌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빼앗은 열 중성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 중성자가 다시 핵분열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자 번호가 적은 것을 사용을 하고요. 당연히 감속제이기 때문에 감속 능력이 크고 중성자 흡수가 적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성자 흡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겠고, 대표적인 감속제라고 하는 것은 경수, 중수, 흑연, 베릴륨이 있겠고, 지금 이 감속제에 따라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도 나뉘게 된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냉각제가 있습니다. 이 냉각은 냉각을 시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열매체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꺼내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자로가 있고요. 여기서 얻은 에너지를 지금 다음과 같은 열 교환기를 통해서 꺼내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냉각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로 우리가 이 에너지를 꺼내주는데 도와주는 매체가 된다라는 거고요. 특징으로는 마찬가지로 중성자의 흡수가 적고요. 열 매체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 열 전달 개수, 그리고 열 용량이 모두 커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추가로 방사능을 띠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보기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체크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각제까지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 비등수형, 그리고 가압수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가압 중수형 이러면서 쭉쭉쭉 종류가 나와 있게 되는데 실제 시험에 언급이 된 거는 바로 이 비등수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등수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자로 내에서 증기를 바로 발생을 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직접 터빈에 공급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앞전에 본 이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바로 열 교환기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든 거를 바로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으로 넣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열 교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냉각제와 함께 에너지를 꺼내서 공급을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비등수형 같은 경우는 이 비등자가 스스로 직접 물을 끌어오르게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끌어올라서 바로 터빈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열 교환기가 필요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추가로 연료로 전홍축, 우라늄, 냉각제, 감속제, 반사제로 경수를 사용한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는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도 이렇게 비등수형은 기존 발전소와 다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직접 바로 증기를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의 출제가 잘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까지 끝내서 우리가 발전 계통도 끝났고요. 이 전력공학, 속전속결 이론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공학을 한번 끝내보았는데 이 전력공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기와 가장 밀접한 과목이기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전력공학이다라고 하는 과목을 굉장히 쉬운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필기 수준에 있어서 고득점을 따기 매우 쉬운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도 적고 상대적으로 단답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단답을 외우면 맞추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목 자체를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2차 시험까지 취득해서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공학이란 것을 한번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실기, 최근 기출 문제는요, 다산에듀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요, 복원 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대충 확인이 가능한데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은 정말 상당수가 이 전력공학에서 나왔던 그 개념들이 그대로 연관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필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대충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결국 실기로 돌아가셔서 더 힘들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게 되면은 다시 필기 수업을 들으러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게 뭐였지 하면서 다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이 전력공학이 그만큼 과목의 중요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실제 출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은요,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필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기에는 나온다라고 한 부분은 최대한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 필기에서도 그 점수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실기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공학 끝나게 되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뭐 쉬시고 싶으신 분들은 쉬셔도 되고요. 내가 뭐 따로 하고 싶은 게 있는 취미생활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전력공학 이론 수업을 마쳤고요. 전 다른 과목으로,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